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김희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박정환 팀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시면 마이크는 다 열어주세요. 예, 열어주시고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같이 내용을 나누면서 같이 하시죠. 김희준 교수님도 같이 마이크를 열어주시겠습니까? 혹시 하시다고 한다면은요. 네, 네, 그래서 굳이 마이크를 열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처음 네. 다 예, 왜냐면 이제 중간에 질문 있고 하셨을 때 이렇게 마이크 다시 열고 하시는 게 불편하실 수 있어서. 그거는 제가 알아서 그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오늘은 이제 변준재 부장님이 하셨던 기업 재무제표, 재무 관리의 이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저께 전주를 다녀왔어요. 원래 전북 사회적 경제기금 대출 심사하는 부분들을 참관을 하면서 전북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의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자금 신청의 형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심사 기법, 그리고 현장 심사하는 부분들을 좀 약간 벤치마킹 하자는 목적들이 가장 강했었고요.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을 많이 좀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관련돼 갖고 한 20개 기업인가요? 현장 실사했던 간단한 요약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다음 시간에는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원호 팀장님이 그때도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남원호 팀장님이 약간은 이제 후일담 정도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다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같이 공유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게 되면은 다음 회차는 제 건 다음 거 넘기고 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저께 사실 미스크 단기 보고서 부분들이 있어요. 42페이지 부분인데요. 어저께 전주 내려서도 1시간 반 정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기업에 관한 부분들은 어저께 제가 반기보고 대회를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보면서 내가 읽었던 것과 좀 비교하려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어저께 참석을 못했어요. 참석을 못해가지고 심사를 제가 좀 하게 되는 바람에 못해서 왔지만 중요한 거는 개별 건에 대한 법 내용보다는 실제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인가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42페이지 되는 부분이고요. 끝나신다면은 박 팀장님 괜찮으시다고 한다면은 하는 것 중에 뇌피셜로 이렇게 추정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직접 이제 보고 대회를 참관하셨기 때문에 하는 내용들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을 또 확인해 보니 이제 CCVC의 반기 보고회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혹시 이제 반기 보고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또 아니면 또 데모 데이라는 게 있으시면 저도 같이 이제 허용이 된다고 하신다면 URL을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백신을 맞아야 돼갖고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CCVC는 5월 달인가에 이제 다운을 다 모았는데 아직은 지금 8월 달이니까 자금 집행을 아마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번에 오늘 반기 보고서 할 때 회의가 좀 중요한 게 아마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재무관리의 이해인데 이게 74페이지나 되긴 합니다. 근데 기존에 봤던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씩 좀 새롭게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도 있어서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요거를 가지고 왔고요. 다음 기회에는 변준재 부장님, 예, 한국사회혁신금융에서 했던 변준재 부장님이 하셨던 이제 사회적 금융 상품의 이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먼저 선행으로 공부를 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참고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교육 내용들은 경북 사회적 그 이제 지원센터 직원분들 교육용으로 쓴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좀 색채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부분인데 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재무 관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죠. 어저께 정북 사경에서 심사를 할 때도 어떤 기업이 그 미수금을 매출액이 한 28억 정도였던 내용인데요. 미수금이 13억이나 잡혀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수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소명이 안 된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남 팀장님하고 막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이나 이제 이현민 이사님하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계속 빼갔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추정은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무관리 역량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보통 이제 재무 컨설팅을 할 때 사업 진단을 하고 사업성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구조, 그다음에 사업 자금 확보 이런 부분들로 진행해 나가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기본적인 재무 관리 성과를 할 때 필요한 루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영리 조직의 자금 흐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는 영리와 비영리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금을 그 어떤 목적 사업을 할 경우에 주로 후원자로부터 출연이라든가 주기적 후원을 받는 자금을 통해서 인력과 물품과 장비와 경비를 투입한다는 건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하고 약간 연계해서 보자고 한다면 어저께 이제 심사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제일 핵심으로 보는 부분들이 매출,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매입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의 수익 부분을 항상 비교하는 프레임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 이유인즉슨은 영업의 수익 부분들이 주로 지원금 성격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금이 이제 당기순이익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라고 할지라도 영업의 수익 지원금이 없게 되면 사실 지속 가능성이 어려운 케이스죠. 예. 근데 사실은 그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간 믹스가 되어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대체대 대표,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어떤 특정 기간, 특정 마지막 시점을 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스탁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어떤 그 사진을 봤었을 때 딱 그 뭐라 할까요? 현상된 사진 하나의 시점이고요. 그 손익계산서 부분은 기간의 개념이라고 해서 플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게 누적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금 담당 쪽에서는 매번 이제 어떤 거래가 있으면 이제 분계라는 거를 합니다. 복식부기에서 차변과 대변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쭈르륵 누적을 시키거든요. 그 누적된 숫자가 결국 손익계산서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대체대조표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고 손익계산서라는 건 기간의 개념이다. 이거를 놓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표현의 시기라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제 캐시 베이스냐, 어크롤 베이스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 같은 사실은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금주의 부분은 뭐냐면 현금을 받았을 때 그것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발생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손실과 또는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을 의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현대의 회계들은 다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게 되면 대출이라든가 금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현금이 발생했느냐라는 부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적으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뭐 자본상태표 다음에 현금 흐름표 부분을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실제로 발생한 현금 기준으로 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현금주의 부분으로 회계에 있는 관점을 많이 컨버트를 한다. 이 관점을 가진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봤던 부분이에요. 차변과 대변을 놓는데 관점은 그렇습니다. 차변 같은 경우는
대변은 보게 되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느냐라는 주체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왼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조달된 상태를 어떻게 녹여져 있느냐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어떤 이슈들이 항상 등장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몇 조를 다 뭐 몇천 원, 몇 조를 뭐 미처분 이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언론 기사면 사실 그거는 회계적 이익 관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얘기죠. 물론 캐시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미처분 잉여금은 기업의 재고자산 형태로도 가 있을 수 있고요. 건물의 형태로 가질 수도 있고 자동차의 형태로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현금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인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다음은 뭐냐면 차변과 대변에 대한 이론이죠. 이것도 사실 분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은 항상 관점을 볼 때는 필요합니다. 저희들 금융할 때도 이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는 같이 동반을 하죠. 차입금을 늘렸을 때 부채가 증가하고 그거는 현금이 증가하는 형태가 이루어진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식고요. 이 부분은 참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손익계산서는 기간의 관점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려주는 부분들이고요. 재무상태표 쪽에서는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한 시점이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시점이라는 부분들에 관한 부분, 단기와 정기의 미처분 이익여금이 손익계산서로부터 이렇게 쭉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형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 네 가지 부분이고요. 현금 흐름표를 저희들이 많이 보죠. 네,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 부분에 그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금이 어디에서 조달되었는지 볼 수가 있는 이제 부분들이고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해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보통 요 관련돼 갖고 재무제표책에 항상 기초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 순서, 자산의 순서 같은 경우는 현금의 황금성 위주로 배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위쪽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높은 거, 근데 맨 밑에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낮은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보게 되면 약간 이론적인 관점이고요. 실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 중에서도 오히려 현금화하거나 황금성 높은 거를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팁이 있죠. 예를 들자면 유형자산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싸라기 땅이에요. 내놓기만 하면 이틀 만에 사람들이 와서 다 사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이 과연 비유동자산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 하지만 또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땅이에요. 유형자산이에요. 1, 2년 내놔도 팔리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현금하기 어려운 땅일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압구정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강남의 금싸라기 자리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당좌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모든 것은 다 일반화의 원칙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판단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판매 관리로서 영업의 이익 부분에 제가 이렇게 형광펜을 쳤는데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수익과 차익이라는 표현을 사실 많이 써요. 그럼 이제 수익과 차익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말장난 표현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회계학자들은 이제 수익이라는 표현은 주로 주된 영업 활동에서 나오는 매출이라든가 서비스로부터의 어떤 레비뉴, 영어로는 레비뉴로도 하고 뭐 프로핏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거를 손수익이라고 보고 차익이라는 것은 조금 거래 관점으로 보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를 자동차를 내려서 10만 원을 샀는데 자동차가 희귀타 아이템이 돼서 20만 원이 됐다. 그래서 팔았다. 라든가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 이거는 차익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또 어떤 회사가 수출을 했는데 달러를 갖고 있는 달러들이 굉장히 값어치가 커졌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평가 차익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여기 손익계산서 이제 변준재 부장님이 쓰셨던 부분들인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맨 위에 빨간색의 매출과 매출 원가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품 매출은 상품 매출 원가하고 정확히 매칭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뜬금없이 이제 서비스 수익이라고 탁 등장을 했어요. 그럼 서비스라는 것들이 이제 해서 어쨌든 돈을 벌어들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매칭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업이 수익을 가져왔을 때는 거기에 매칭되는 원가 부분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가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들. 네.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보 제공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쪽의 의미입니다. 다음은 현금이론표가 왜 필요하냐에 대한 얘기예요. 밑에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A사와 B사와 C사가 있는데 A사와 B사와 C사가 사실 보게 되면은 매출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영업이익도 뭐 20원 내고 당기순이익도 10원 내고 감가상각비도 이렇게 내는 회사이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현금으로는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첫 번째 A사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죠. 네, 이거를 이제 20으로 12 더해서 순이익에다 10을 해서 20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외상 매입금이 많았던 회사였어요. 연말 시점에 봤을 때는 외상 매입금, 즉 미래 지불을 할 건데 어쨌든 미래 연말 시점에 가서 봤을 때는 지출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현금들은 50억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운 대로 이렇게 70으로 계산되는 부분들이고 시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외상 매출금이 그러니까 매출을 하고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것들이 늦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00원이라는 것들이 더 크게 늘어났어요. 그런 경우는 현금 흐름이 오히려 감소한다라는 부분들을 사례를 별로 아주 심플하게 보여드리는 부분들이죠. 여기 외상 매출금 증가와 외상 매입금의 증가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제가 어저께 갔을 때도 가장 많은 사례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운전자금의 수요였었어요. 예, 운전자금의 수요에 있어서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뭐 장아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콩나물 하는 이제 영농법인들이 있으셨어요. 사회적 기업들이신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콩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사들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콩은 한꺼번에 사들이고 이거를 매출을 이제 하는데 이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에 자금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주로 이제 외상 매출금과 매입금의 시기 부분들은 잠시만요. 나 지금 화상회의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금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들은 사례들이 이제 백화점들이 돈이 넘친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외상 매입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갑질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예, 다음은 이제 현금 흐름표 부분인데요. 저희가 많이 봤던 거는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들이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명이 있는데 창업 초기와 성장기와 성숙기, 쇠퇴기로 이렇게 네 개의 라이프 사이클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마이너스,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인데 창업 초기 기업들은 영업 활동에서 보이는 돈을 창출을 못하죠. 투자도 계속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요. 두 가지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자본 등의 투자를 받고 대출을 받고 하기 때문에 대출 재무 활동으로부터 돈을 많이 조달을 하죠. 성숙기 기업을 한번 가보죠. 성숙기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 등이 시장에서 안정화가 돼가지고 많이 팔리죠. 그래서 영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투자 활동 부분들은 점점 상업하고 성장기 많이 해서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없어요. 재무 활동 부분들은 마이너스죠. 이건 뭐냐면 영업 활동으로 벌어온 돈을 이제 빚을 갚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쇠퇴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어찌 보게 되면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투자했던 걸 다시 팔아치워서 들어오는 돈이 되겠고 재무 같은 경우 돈을 팔아줘서 결국은 소멸에 간다. 뭐 이런 식의 사실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기업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지역 자산화라든가 또는 기업의 매출 규모의 추정이라든가 아주 쓰여지는 전형적인 내용들의 사례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이시는 부분들은 왜 이렇게 추정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이런 스킴으로 재무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나 협동조합들 기본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같은 경우에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이라는 부분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매출 계획을 수립할 때 뭐 과거 경영 실적하고 미래 경영 계획을 하고 거시 환경하고 매출 시장 환경을 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당연히 이제 모든 추정은 매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번에 저희들 헤비투게더 할 때도 보게 되면 매출 추정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주 바이크 같은 경우에도 매출 추정이 들어갔었죠. 네, 이런 형태이고요. 이거를 할 때 이제 사례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뭐 셀프 세탁소를 했던 이제 부분들이에요. 보게 되면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엑셀로 만들어서 가정만 바꾸게 되면은 위에 있는 숫자가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뭐 결코 어려운 부분들 아닙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비용이라든가 중요한 것은 맨 오른 왼쪽에 두 칸이죠. 변동비하고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변동비가 많은 비즈니스는 그리 좋은 비즈니스가 사실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또 고정비가 또 많은 비즈니스가 또 그렇게 안 좋은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돈을 대박을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도 일정의 초입부터 개발비만 들어가고 서버 유지비만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다 캐시거든요. 변동비가 별로 없어요.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캐시 어떤 사업 플랫폼을 잘 만들게 되면 변동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변동비가 낮다고 고정비가 더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그런 비즈니스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어렵거나 하더라도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데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 해고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없는데 이제 그걸 유지해다가 보니까 사실 고정비 성격으로 보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들 같은 경우는 빨리 사업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죠. 옳고 그르다의 표현이 아니라 기업을 볼 때 변동비와 고정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팀장님, 박정은 팀장님, 들리세요 혹시? 박정은 잘 팀장, 들립니다. 예, 혹시 밤을 새셨는지 조는 모습이 포착이 되셔갖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졸리면 또 졸릴 때 해도 정신 되고. 차리, 예. 정신 차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이제 시장 추정 부분들인데요. 시장 수요하고 기업 점유율을 본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건 큰 기업에나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유거 사례는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시설, 뭐 고령 친화 식품을 하는 부분들인데 제품 매출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가지고 여기 가로가로는 다 엑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는 거 못 봤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매출액 추정 같은 경우에는 추정 판매 수량에다가 판매 단가를 해서 계산을 한다. 네, 이런 부분들의 정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비용을 할 때는 뭐 직접 제조비하고 간접 제조비, 노무비, 관리비 뭐 형태로 나간다는 내용들이고요. 네, 이런 정도는 뭐 충분히 누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공간 임대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이전 선박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그 리테일 매장 같은 경우에 선반들이 있죠. 선반을 가지고 어찌 보게 되면은 그 선반 나름대로 그걸 임대하는 부분으로 계산했던 공식이 되는데 이런 방식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수준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인원을 가지고 단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뭐 이 정도는 이런 정도만 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매출액 추정을 할 때는 연도별 성장률을 감안한다. 이거는 당연한 부분들이죠. 또 어떨 때는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GMP 탄성치라는 거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 탄성치라는 게 뭐 대단한 말인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GMP가 증가하는 비율에서 비율 대비했고 탄성치가 1보다 적게 되게 되면 그거보다 덜 매출이 증가하고 GMP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매출이 증가한다. 이걸 GMP 탄성치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회계 분석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회계 분석이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 보시기도 할 텐데요. 별거 아니고요. 옛날에 고등학교 주의제 중학교 때 배우나요? y는 뭐 알파 플러스 베타 x1 그래서 1차 함수이죠. 거기에 있어서의 이 그 베타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하는 공식일 뿐입니다. 예, 베타라는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요. 예, 그것을 가지고 매출이 얼마, 뭐 기간이 얼마 된 매출이 얼마 된다라는 걸 추정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용어로 쓰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수요 예측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40페이지 부분들인데 인건성 경비라든가 고정성 경비 등 이렇게 분류해서 계산한다. 이 정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맨 밑에 부분 수익 관련 보조금 부분이에요. 수익 관련 보조금 부분. 이제 이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마주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그 재무자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원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 이제 기금사업실 남호대 팀장이 전북으로부터 받아온 재무제표 28개가 다 아마 집으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제일 부분은 손익계산서 부분에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게 되면 어떤 기업들은 판관비에다가 인건비에 총액을 줬고 예를 총액에서 뭐 1억 원이었다. 그럼 가로에 놓고 직원 정부 보조금 얼마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상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의 수익으로 그냥 바로 점핑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중구난방으로 막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가서는 실제로 실제 인건비는 얼마였습니까? 라는 것 그리고 그중에서 얼마를 인건비로 저희들 사회적 경제기업들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3년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3억이라는 총액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마다 뭐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마지막年도 5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41페이지 부분에 변동비 중에 외주비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외주비. 뭐냐면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외주를 주는 케이스인데 어저께도 만난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문화예술인이 모여 있는 협동조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협동조합 형태는 유지를 했는데 조합원들한테 외주를 줘요. 외주를 주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외주비가 있는데 이 외주비가 많은 경우에는 재무적 관점에서는 좀 안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매출에 따라서 이 비용 부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맨 밑에 사실은 빨간 표시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비용 중에서 고정비가 얼마였고요, 비용비가 얼마였어요라고 이제 여쭤보신 다음에 그 숫자를 구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구하면은 어떤 거를 구할 수 있냐면 현재 매출에서 보게 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밑에 공식이 나와 있는데 공식은 쉽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건 별게 아니라요. 현재 매출 부분에서 변동비 비율이 얼마였으면 그 얼마 정도의 차감을 하게 되면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고정비를 메꿀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고정비를 메꿀 수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른바 기본적으로 기업이 존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와 자금 조달의 계획들은 뭐 이런 쪽의 내용들이고 영업의 수익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 영업의 비용들은 차입금의 이자가 대표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3개 손익 추정의 사례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기도 한다 정도로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넘어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법인세 비용에 대한 이제 계산 공식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요 51페이지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연 법인세라고 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이원 결성금이라는 부분들인데 기업들에서 일부러 손실을 내는 케이스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세금 나가는 게 너무 싫으시거든요. 법인세 비용 부분은 2억 미만에는 11%, 2억 초과의 경우는 22%예요.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인가 이원 결성금이 이제 유지되는 걸로 보이는데 한 해 결손을 많이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익 낼 때마다 이걸 계속 써먹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내는 경우이죠. 그럼 이런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 나빠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딱 그 실질을 보고 이 기업들은 일부러 세금을 좀 안 내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좀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리캐시 플로어라는 용어들을 금융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별다른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는 이제 에비타
에비타 부분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입니다. 에비타에다가 보시게 되면 여기 표에 보시게 되면 시설 장치나 임대 보증금 나가는 거를 뺀 거를 그냥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정의를 내린 거고요. 프리 캐시 플로우의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벌어진 돈을 가지고 투자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나서 남은 돈이 얼마요? 라는 부분으로 프리 캐시플로우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를 뺀 부분에 운전자금 수요들이 이제 계산이 되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도 기금사업실 쪽에서 저희 재단의 기금사업실은 기본적으로 상품 설계를 할 수가 있어야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케이스들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서 가장 들어오는 부분들은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인 수요 중에 하나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형태마다 조금씩은 다르시거든요. 제가 어저께 가서 확인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주로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들을 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계절적인 자금 수요가 좀 필요하시겠구나. 그리고 자금 용도가 명확하시겠구나. 왜냐하면은 원재료를 한꺼번에 사들여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재고 자산은 많이 늘어나고 이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되거나 하는 형태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판매는 바로바로 많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매입 채무 부분은 굉장히 적은 형태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 자산이 엄청 많고 매입 채무가 좀 적다고 한다면 뭐랄까요? 그 재고 자산이 많다고 그러면은 이제 운전자금 소요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을 보면서 이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은 이런 자금의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자금 설계를 해서 중개인과 같이 자금 용도를 해서 만들게 되면 되게 유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저도 어저께 좀 아이디어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재미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그렇게 특별히 보실 내용이 없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54편, 20페이지 부분들이 오늘의 빅 하이라이트입니다. 빅 하이라이트. 이것들은 기업을 보는 많은 관점이죠. 관점이죠. 우리가 그 재무 분석 자료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한 학기 강의로도 많이 이제 3학점짜리로도 많이 쓰이는 건데요.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생산성이라는 6개의 카테고리 부분들에 대해서 총 집합체입니다. 유동성 부분은 많이 보는 게 유동 비율 많이 보는데요. 실제로는 순환전 자본 구성 비율 요 부분들 사실 그러니까 운전 자금이라고 하는 운전 자금 수혜 비율이고요. 안정성 부분은 저희 많이 봤었죠. 부채 비율. 그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여기 이제 고정 장기 접합률이라는 것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자산의 형태에 있어서 이른바 비유동 자산 중에서 약간 토지와 이런 부분처럼 잘 유동이 돼 있지 않은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고정장기 접합 표현을 써서 이게 너무 높게 되면 안 좋다. 이런 내용인데 현대에는 2000년 이후에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수익성 부분은 저희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순이익률하고 그다음에 순이익하고 영업의 이익의 비교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활동성 부분들은 자금이 얼마나 빨리 회전되느냐라는 부분들이라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굉장히 중요한 형태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매출채권이 90일 정도의 기간이 회전이 된다고 한다면 회전율은 4회로 계산이 됩니다. 매출이 4번에 걸쳐서 회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저께 어떤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 납품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어저께도 바이올린을 제조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이올린 제작 기간들이 한 4개월, 또 어떤 건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출채권 회전율이 매출채권 회전율이 아니라 몇표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한 2회 정도로 계산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성장률 부분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생산성 부분 같은 경우 노동 생산성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 매출의 성장성을 너무 과도하게 보는 부분들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경험적 비율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유동 비율 200%는 굉장히 많이 본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오랫동안의 금융기관들의 회수 가능한 부분을 봤더니 보니까는 유동 비율 200% 이상이면 굉장히 좋더라 정도.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이 50% 이상이면은 좀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편해지겠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을까요?라는 부분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유동 자산 부분에 재고 자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재고 자산들이 많은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보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재고 자산 중에 되게 시간이 흘러서 값어치가 있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요번에 그 가짜 수산업자 사건들이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었죠. 이 가짜 사산업자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오징어 파동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징어 파동이 있었을 때 이제 냉동 창고에 오징어인데 오징어가 금싸라기가 돼서 그렇게 됐다. 이게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뭐 100원에 사들였던 오징어들이 뭐 한 1,000원씩 됐다고 하게 되면은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좋죠. 네, 좋아요. 자금 묶여 있으나 좋죠. 그 때문에 항상 보게 되면은 제가 어저께 남 팀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오늘 이제 왜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자기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재무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지원을 하거나 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는 죽을 때까지 AI로는 안 됐다,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요 사례도 되게 재밌어요. 요번에 다른 사례인데 유동성 지표는 되게 높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케이스였었어요. 여기 이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유동 비율이 뭐 203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46 되게 좋잖아요. 당좌 비율도 좋아요. 당좌 비율은 재고 자산을 뺀 비율이에요. 그랬는데 봤더니 이 선급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선급금은 이제 뭐냐면은 돈을 미리 준 거죠. 예를 들면 오징어를 사례를 연결을 한번 해보죠.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수산 쪽에 있는 보니까는 오징어를 이제 하려고 오징어를 막 줬어요. 오징어를 미리 사려고 물품을 받기 전에 돈을 줬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망가졌거나 납품을 안 하거나 한 사례였던 거예요. 실제로 봤더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선급금을 준 회사들, 미회수되고 있는데 그 한 회사들은 사실 부실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는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자산화로 돌아올 수 없는 가능성 있는 것들을 잡아놓는 케이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선급금에 대한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네. 원물 재고 소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이죠. 요거 사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1년 이상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잠깐만요. 남 팀장님 잠깐만 전화 와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남원호 팀장님. 네네.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안 들어와요? 왜 깜빡해요, 남 팀장님? 예. 아니, 아니 좀 자요. 좀 어제 너무 피곤했잖아요. 저녁에 몇 시에 들어왔어요, 어저께?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예. 어, 예, 그러면. 예. 다음 주에도 하려고요. 예.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오전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직원분들한테 양해 가능하다면 1시 정도 뭐 이렇게 좀 진행할까 일단 시간은 여쭤보려고요. 네네. 예, 예. 예, 예. 좀 다 생중계되고 있어요, 지금. 네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남 팀장님이 지금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내가. 혼자 그냥 공중에 떠들어대는 것 같다. 내가 아까 필한테 스피커를 열어달라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스피커를 다 무음을 해놓게 되면 혼자 방에서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냥 뭐 기침소리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예, 그 뭐라고 합니까? 이거 백그라운드 뭐 소음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정도? 예, 그래서 한번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잘못하는 케이스들이 대단히 많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예,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나는 조합에 사투기금 대출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사투기금 대출 3천만 원. 근데 사실은 보람이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역 쪽에서는 신나는 조합이 대출해주고는 사회투자기금 쪽에서 한 거다. 근데 사회투자기금은 서울만 가잖아요. 저희 재단이 뿌려준 자금들입니다. 그게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으신 경우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대표님도 좋으셨던 분들도 많으셨고 그랬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밑에는 그걸 조정해서 이제 당좌 비율들이 변경하기 전에 44%인데 92% 늘어나는 사례들, 유동 비율도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부채 비율들은 저희가 많이 보죠. 그리고 굉장히 또 쉽게 보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건 하나만은 가져가죠. 채권자들은 사실은 낮은 부채 비율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청산할 때 채권자가 우선순위니까요. 주주 같은 경우는 높은 부채 비율을 선호하죠. 왜냐하면은 주주들 같은 경우, 대표자 같은 경우 자기 사업을 꼭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빚을 땡겨와서 규모화를 이루는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항상 이 채권자와 주주 간의 길다리기는 있죠. 다음에 근데 이제 저도 처음 이걸 보면서 알았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있대요. 요것들은 한번 별표 치고 저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사회적 금융기업 상품을 설계할 때 업종별로 해갖고 이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해 놓을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을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KSIC 같은 경우는 뭐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약자입니다. 1번은 농업이고 그 다음에 2번 정도가 되면 이제 광업이라든가 제조업 쪽을 약간 들어가고 3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인가 전자인가 그렇게 들어가고 요거 좀 틀렸습니다. 4번 쪽 들어가면 이렇게 코드가 바뀌게 되는데요. 어쨌든 부채 비율 부분들은 200%가 최소겠고요. 최대는 500%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들한테 많이 이제 제공돼주는 자료들 중에 하나고 컨설팅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인 것 같아요. 신용백 그때 유리한 거는 뭐냐? 차입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장기가 좋게 할 것 같고요. 2금융권보다는 1금융권이 좋겠다는 얘기고요.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죠. 어저께 삼성생명 자활기업인데 삼성생명인가 삼성카드인가 그쪽에서 대출했는데 연기 19%더라고요. 어저께 자금 중에 3천만 원인가 이제 자활기업의 오페스 시설 처리하는 거를 대환해 드리는데 어, 삼성카드인가 삼성생명인가 19% 자금을 대환해 드리는 정도로 나가는 자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고 두 번째는 신용공유는 어떤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나 이게 굉장히 많으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거가 왜 이럴까 부분이 있는데요. 기업 은행들 입장에서 근무했을 때는 제가 근무한 경험했을 때는 일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금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한 군데 정도 있으면은 복수은행 정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는 케이스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 그렇다. 근데 이거는 기업들 입장인 것이고 저희 사회적 금융기관에서는 이게 장려할 부분은 또 아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도가 있는 무담보 차입이라는 거는 담보 있는 부분은 소중할 때 쓰세요라는 정도의 의미이고요. 한도와 건별 대출이 있습니다. 한도 대출 같은 경우는 써다 주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유사시에 쓸 수 있는 크레딧 라인을 확보했으니까 좋은 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신용평가 때 유리하는 게 단일은행을 갖는 거를 신용평가 때 유리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로 단일은행 가지면 안 됩니다. 복수은행을 갖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신용평가 때 유리한 게 시설 자금입니다. 이유인즉슨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전번에 임팩트 스퀘어의 자료에도 아마 네스팟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스팟 같은 경우가 왜 시설 자금을 좋아했냐면 시설 자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임팩트 스퀘어가 왜 시설 자금을 좋아했냐면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 용도도 굉장히 명확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 기업을 볼 때 시설 자금이 있는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게 나쁘게 보질 않아요.
나쁘게 보면 운전 자금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는 경우를 좀 만족해 보죠. 그리고 차입 시기는 월중 차입을 한다. 이게 뭐냐면 연말에는 가급적이면 차입금을 줄여서 표기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은행 평가나 신용 평가 시스템 연말 숫자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부러 연중에 뭐 11월 달에 차입금 상한해 놓고 1월 달에 엄청나게 대출을 이제 일으킵니다. 이유는 그리고 다시 가서 11월 정도에 많이 줄여놓고요. 그렇게 전략적으로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부분은 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고 수익성 분석에 관한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돼요. 아까 이게 활용성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사실 하나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금융 상품을 했을 때 재고자산 회전율,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은 재고자산이라기보다는 보면 수주하고 나서 돌아가는 그 하는 기관으로 약간 응용해서 감안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만 요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공정무역업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재고자산 회전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형광펜을 줬던 부분들을 이제 봤던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 110일, 110일입니다. 여기 110이라는 건 110일인데 16년에 110일이었다가 여기 이제 형광펜 칠한 부분이에요. 17년에는 163일로 늘어나요. 즉 보게 되면은 50일 정도 늘어나는 거죠. 50일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한 달 반 정도요. 한 달 반 정도면 이게 뭐 별거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한 달 반 정도라고 했을 때 한 36억 매출하는 같은 경우는 3억 원의 대출을 어디선가 땡겨야 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은 숫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를 분석해내서 경영 컨설팅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떤 부분도 있냐면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재고자산이라는 부분은 미착분가액과 실제 재고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특히 우리 공정무역 커피 수입하고 예, 하는 것들이요. 사실 돈은 보내줬어요. 계약 거래는 했어요. 해가지고 선수금도 줬어요. 선결제도 했어요. 근데 뭐 올라가게 되면 배 타고 뭐 하고 검수하고 돌아와서 나의 공장이라든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실제 재고인데 미착금이거든요. 이 미착금까지도 재고 자산이라는 거는 실제 재고와 미착금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미착금이 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 제조업에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저는 아직 이 미착금이 있는 부분들은 공정무역의 그 기업, 공정무역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들만을 한번 분석해보고 싶은 욕망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다. 부분들이고 매출액 증가율 부분에 관해서는 외형적인 성장이 있는 건지 순화익 증가율이 필요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많이 등장한 얘기인데요. 어저께도 이거에 딱 맞는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이제 박대라는 것들이 있대요. 박대라는 것들이 이제 생선인데 생선을 이제 우리 북어 비슷한 건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팔려요. 근데 이 박대라는 것들은 이제 국내 생산되는 것들이 이제 연도마다 다르대요. 근데 갑자기 박대가 많이 이제 잡히는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잡히는 시절 때 그걸 사둬야지만 냉동 창고에 넣었다가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시즌이 한 시즌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는 예를 들자면은 5천 마리가 잡혀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올해는 5천 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가 잡힌 거예요. 만들면 다 팔려요. 다 팔려요. 2만 마리예요. 그러면은 이거 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외상 매출이 안 돼요. 현찰로 다 박아놓고 냉장고에 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돈이 갑자기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저께도 그 대표님이 하셨던데 이거 뭐냐면 공영방송하고 나가갖고는 팔아버린 거예요. 쫙. 근데 팔았는데 공영방송에서의 그 수수료가 30%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들어와요. 돈은 들어오는데 수익률이 되게 박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하시냐? 이 박대라는 물고기 원재료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을 때, 이거 얼마 전에 홈쇼핑을 했는데 돈을 이렇게 해갖고는 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익률이 굉장히 낮으셨죠. 그래서 왜냐하면 박대가 요번에 많이 잡혀서 그거 사시려고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정확히 맞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데보다는 이제 자금의 회전을 위해서 순이익을 양보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을 보게 되면 매출을 늘리는 것만이 꼭 좋은 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경영자들은 자기 돈에 들어오는 순이익이 제일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업가라고 한다면.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 증가냐 순이익 증가에는 그 이유가 반드시 숨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어저께 그 연대회의를 가면서 네 분이서 하셨어요. 젊으신 분 두 분하고 자월의 회장님하고 이현민 이사님하고 다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참 대단하셨다는 부분이 뭐였냐면 재무제표를 보면서 궁금하셨던 점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물으시면서 다 해답을 구하셨다는 부분들이었어요. 오늘의 빅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요. 재무 비율 평가 기준이요. 평가 기준이요.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러프하게 쭉 해서 제가 형광펜을 칠했어요. 성장률은 10에서 30%면 참 좋겠어요. 수익률도 3% 이상이면 좋겠어요. 차입금 이전도는 20% 미만이면 참 좋겠어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좀 낮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 그 정도입니다. 현금 비율은 30% 이상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죠.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죠. 여기서 중요한 거, 매출자권 회전율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대선 삼각비 부분을 포함해서 계산하세요라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매출채권이 나갔는데 회수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장부에는 이제 빼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대선 삼각하기 전에 매출채권을 넣어주세요라고 하고요. 그 이유는 작은 부분에 대해서 회수되는 부분들을 잘못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입니다. 여기 부채 비율 300% 이상이면 페널티를 갑니다. 좀 과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요것도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고 다른 책에는 절대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인데 과감하게 실어줬던 부분이에요. 신용평가사 이사 재무분석 반영 예시입니다. 이 한국사회혁신금융은 그 신용평가사 중에 이 어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터널티인가? 예. 거기와 같이 이제 많이 협업을 많이 하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을 하는 필터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이것만 걸리게 되면 무조건 이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신용 등급은 B-이하부터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요. CCC를 좀 떨어지는데요. 이거 걸리게 되면 무조건 다. 첫 번째는 자기 자본 전액 잠식한 경우에는 무조건 나쁘게 봅니다. 막 이런 기업들 많이 있어요. 어저께도 있었어요. 자기 자본을 전액 잠식한 데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저희 사임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김인수님 거기 끄떡끄떡 하시니까 아마 아시는 것 같은데 전북 쪽에 사임당이라고 있는데 2020년에 작년이죠. 되게 잘 나가셨던 데시고 모범적이시고 그다음에 사회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하는 정말 사회적 기업은 이런 곳이다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9월 달인가 7월 달인가 화재가 나서 공장이 쫄딱 전소를 해버리셨어. 그래서 추적 상품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야, 이거를 다시 재건을 하십니다. 재건을 하시고 올 초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화재 보험을 해서 조금 일부는 보상을 받으셨지만 공장이 없잖아요. 공장을 또 새로 줘야 되고 했을 때 이제 그, 이 신협 농협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외면을 하시는 거죠. 그때 사회적 경제 기업들 많이 도와주셨고 했던 파티네 신협인 것도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전북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다 십시일반 합쳐주시고 그래갖고 새롭게 좀 공장 좀 새롭게 거기 만드시고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었어요. 저는 요번에 올해 그 저희 연대기금의 추석 선물들을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업들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 것들 한번 가져와서 우리 그 보내시는 분들 보내는 게 어떨까? 라는 부분들 생각도 해서 한번 경영실에다 한번 제안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쪽도 있지만요. 어쨌든 3,000% 빠졌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자기자본 전면 잠식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CCC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예, 기계적인 거죠. 단기 순손실 3년 연속 CCC. 네. 단기 순손실 2개년이면 B. 그러니까 계속 이익을 못 내게 되면 가망성 3년이라는 숫자는 기회를 줄 만큼 줬다라는 얘기이죠. 왜냐면 현금 흐름 편상 영업이익 3개년 부 마이너스. 네. 이거고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경험상으로는요. 영업 현금 흐름이 3년 마이너스다면 답이 없는 기업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그랬죠.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요. 영업 현금 흐름. 영업 이익이 아니라.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는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10% 이하. 이것도 사실 의미는 있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자본 비율이 10% 이하가 되면은 주주가 자기가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 회사는 버려도 되는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 절대적인 말은 아니고, 그리고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냐면 이 회사의 차입금이 5억인데 매출이 5억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그거는 돈 다 들여갖고 무조건 차입금 갖고 갖고 다니는데, 하지만 이거 예외되는 데는 있죠. 그래서 소셜 벤처들 같은 경우에 라든가 초기에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매출 추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더 봐야겠죠. 예, 요것들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사례로 비율을 계산했던 거예요. 한번 우리 어떤 건지 한번 쫙 보죠. 매출의 영업이익률 0.8, 네,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42, 유동 비율은 957.9, 매출채권 회전기간 68일, 네, 그다음 부채 비율 403%, 차입금은 또 74%. 이거를 쭉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 이렇게 빠르게 촉으로 들어오는 느낌들이 일단은 생기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많이 보면서 남원우 팀장이 사실 주말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28개 기업들, 15개를 심사를 했지만 사실 28개의 기업의 현장 실사와 재무제표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토요일 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전화를 해서 부장님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재무비율이라고 하는 것들, 신용평가 모형이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잘 맞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 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진단은 기계가 하지만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라고 해서 남 팀장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시거든요. 자, 여기입니다. 재무제표의 한계점, 과거 자료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마다 회계 처리 방법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비계령 정보를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 목적에 따라서 분석 내용이 달라져.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상황 관점으로 볼 거냐, 투자 관점으로 볼 거냐, 여러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생 기업이냐, 성장 기업이냐, 성숙 기업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고요. 또 이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또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특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인데요. 어저께 가서 많이 느꼈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마다의 특성들이 아주 업종별로 명확한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 질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부분은 단기 순이익의 지속성, 이 부분이죠. 사실은 어저께 이제 전북 그 얘기를 하면서 가장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우리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부분 동의를 했어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이 기업이 과연 사회적 가치 기업이야? 지역의 접근성이 있어? 지역 네트워크와 같이 있었어? 라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거이고, 단지 여기서 마이너스는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이용해 먹으려는 기업이냐? 그거는 빼자. 그걸 먼저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원권 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인건비 지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들이었고요. 이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도 높고 지속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빗장을 열고 도와주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요소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 봤을 때 우리가 지속성이라는 관점, 금융이라는 관점에서는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들 이제 식사하시라고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내용 어떻게 재밌으셨습니까? 강사들의 받으시는 반응들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전북 거 했던 아주 재밌는 사례들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네스파 사례도 제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다음 주에는 미스크 관련해 갖고 반기 검토 보고서 보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요. 혹시 제가 이제
건강검진이 아침에 7시 반에 있어서 10시 반에 아마 하기가 좀 빡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 정도로 좀 옮길까 하는데 혹시 일정상에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잠깐 손 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부담 1시 반? 제가 목요일 날 백신 맞습니다. 백신 언제 몇 시 맞으시죠? 예. 지금 10시로 예약됐어요. 10시요? 그러면 몸이 상태 안 좋으시면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예, 예. 박 팀장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시고요. 준서님은 1시 반은 어떠세요? 괜찮으시면은 고개 끄덕? 예. 그러면은 예, 사랑의 표시까지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그 필에라고 그때 시간 되시는 분에서 9월 7일 날은 1시 반, 1시 반에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날은 저는 휴가이기도 합니다. 예. 빠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수고했어요. 나가자.